경험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히 기억나는 그날. 중년 여성 김 씨는 1990년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유난히 후텁지근했던 그날.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했던 김 씨는 밤 11시 50분경 가게 문을 닫은 뒤 걸어서 15분 거리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슈퍼에 들러 샴푸를 산 뒤 자신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 4층으로 올라가던 중이던 김 씨. 3층에 있는 애기 주은이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더라고요.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더라고요. 뭐지 하다가 연기 같은 건 안 보여서 그냥 집으로 올라갔어요. 김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 타는 냄새는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던 김 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을 때 욕실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욕실을 뛰쳐나온 김 씨. 아래층인 3층 주은이네 주방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12시 35분 119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 4분 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열려있던 3층 현관문이 잠겨있어 소방관들은 손도끼로 문을 부수고 진입해야 했습니다. 도어 장치를 파괴한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안쪽으로 몇 발자국을 걸어가는데 그때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으면서 아저씨 그렇게 불렀어요. 그 집에 살고 있던 4살 된 여자아이 주은이였습니다. 주은이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무사했던 상황. 소방관이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이는 다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는 어딨어? 라고 물었는데 아기가 손가락으로 방 쪽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기 있어 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이마에 피는 왜 난 거니? 라고 물었는데 아이가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흉내를 내면서 아저씨가 때렸어 라고 했어요. 당시 그 집에는 엄마 성씨와 주은이 둘만 살고 있던 상황. 아저씨는 누굴 말하는 걸까? 아이가 가리키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엄마 성씨가 잠옷을 입은 채 방바닥에 반듯하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이룬 상황. 이미 사망한 상태. 부검 결과 다발성 뇌자상과 두개골 골절 등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고 부검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 주은이는 얼굴과 머리에 열상이 있었고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 게다가 양쪽 다리에 2도에서 3도 정도 되는 심한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집안 가구의 서랍은 열려있거나 아예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귀금속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를 해보니 집안 곳곳 커튼이나 방바닥의 옷과 가구 등 이곳저곳에 불을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방화로 불탄 집에서 심한 상처를 입고 발견된 모녀.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의 진술을 찾는 수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6년 8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모녀만 살고 있던 집에 불이 났고 엄마는 큰 상처를 입고 사망한 상황이고요. 당시 사망하셨던 어머니 성씨는 28살, 생존한 주은이는 1992년 1월생으로 정확하게 만 4세 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인물 모두 가명입니다. 먼저 이제 모녀의 몸에 남은 상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나 딸 다 머리에 일단 상흔이 좀 있었고 화상도 있었고요. 경부 압박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발성 뇌자상이라는 건 머리를 모로 굉장히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네. 두개골 골절이니까 뭔가 둥기개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걸로 손은 아닌 것 같고 맨손은 그러니까 뭔가로 계속 그 손상을 입혔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졸랐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 번 때리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목을 졸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세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네. 굉장히
힘의 우위가 물리적 힘의 우위가 되더라 하면은 굳이 목을 조를 필요 없죠. 바로 네. 둔기나 이런 걸로 한 방에 일격필사를 할 그 범인의 프로필이 나오죠. 네. 그건 단독범 갖고 이거는 뭐죠? 보는 것처럼. 네. 왜냐하면 단독범이 아닌 경우에는 불을 여러 번 붙일 필요가 없어요. 두 명이 나눠 붙이면 되니까. 네. 그죠? 그럼 위치가 달라질 거. 네. 그게 단독범인 거고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 거고 네. 거길 알아야 되고 너무나도 대범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방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뭔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고 강도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신을 두고 떠나는 경우가 그렇죠. 다반사인데, 예. 방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실 면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영역인 거잖아요. 증거를 없애거나 네. 아니면 증거와 관련된 연결성을 없애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은 주은이는 화장실 앞에, 어머니는 작은 방 쪽에 있었고요. 바로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 걸 보면 한번 뭔가 거기서 어떤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격하고 네. 머리를 많이 공격해서 네. 쓰러뜨리고 죽이고 마감으로 네. 목을 졸랐을 가능성. 그래서 누워 있을 수 있을 가능성. 네. 확실히 죽인 거죠. 아이는 어딘가 도망갔는데 찾아내서 거기서 숨을 끊었는데 네. 아이가 살아났을 가능성. 이거죠. 불길 잡힌 이후에 당시에 이제 성씨 28살 사망자는 속이 비치는 슬립 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 서랍들이 이제 바닥에 내팽개쳐져서 이제 물색 흔히 있었는데 또 귀금속은 남겨져 있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이건 그러면은 실제로는 강도 살인을 위장 스테이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가구, 커튼, 옷들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붙인 거예요. 네. 빨리 타라고. 인화성 물질을 뿌린 건도 발견이 안 돼서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터나 가스로 있는 그대로. 네. 인화성 물질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준비를 못한 부분인 거죠. 살인 방화를 처음부터 각오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건 아닌 상태인데 죽이고 네. 나중에 봐서 아니면 이렇게 네. 뭐 방화를 저지른. 별로 급하게 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다. 네. 당시에 이제 모녀만 살고 있던 상황인데요. 아이가 어쨌든 지금 숨이 붙어 있어요. 방화를 할 정도면 뭔가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를 원했을 텐데 미스인 건가요, 아이? 왜냐하면 백드래프트 말하자면 이게 이제 산소가 사라져 갖고 네. 산소가 사라지면 불이 죽거든요. 네. 만약에 불을 아는 놈이었다고 하면은 범인이었다고 하면은 여러 군데 동시에 붙이진 않죠. 네. 왜냐면 여러 군데 동시에 붙이면 산소가 빨리 소모가 돼서 그리고 문을 번지지가 않는군요. 안 붙는데. 네. 이 경찰은 아이가 진술했던 이 아저씨의 정체를 찾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의심스러운 용의자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아이까지 죽이려 했던 점을 들어 범인을 면식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망한 피해자 성씨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 성씨는 사고가 있기 얼마 전까지 일본인 사업가 가무라 가즈마라는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은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아버지의 성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주은이의 아버지인 가무라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사이가 끝났어도 둘 사이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고 원한 등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주은이도 혹시 아저씨가 아빠를 만나는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가무라는 사건이 있던 당일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의의 소견과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모녀가 밤 9시 20분경 공격을 당했고 12시 20분을 넘긴 시간부터 방화가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동생들하고 거실에서 TV 연속극을 보고 있었는데 밤 9시 20분쯤 끝났어요. 근데 그때 아래층에서 여자 고함 소리가 들리고 막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 그런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벽에 뭐 쿵쿵 부딪히는 것처럼 수차례 그러다가 몇 분에 조용해졌어요. 4층 주민은 처음엔 주은이 엄마가 주은이를 심하게 때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 성씨가 누군가에게 대들며 발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3자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으나 누군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주민. 2층에 사는 주민도 아이가 방바닥을 뛰어내리는 듯 쿵쿵 소리를 수회, 약간의 간격을 두고 들었지만 싸움 소리나 비명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밤 9시 20분경 모녀에게 확실히 병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다음 용의자로 생각한 사람은 피해자 성 씨의 이복 동생 중 한 명인 오 씨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평소 사이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사건이 발생했던 날 그 시간에 확신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그런데 수상한 정황을 가진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성 씨와 이웃인 남성 이 씨로 성 씨와 몇 번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씨에게 거금 8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있었고요. 조사를 더해보니까 이 씨 아내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씨의 아내는 모르고 있었고요. 자신 아내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 성 씨에게 빌려준 이 씨.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씨는 성 씨에 대해 장모님과 성 씨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서 얼굴은 알고 있었으나 전혀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이 씨의 머리와 목, 가슴, 왼쪽 팔과 겨드랑이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쪽에 이상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기간이 한여름인데도 셔츠의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있었던 이 씨.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주은이에게 이 씨를 비롯 용의자들의 사진 3-4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살펴보던 주은이는 이 씨의 사진을 보자 덜덜 떨면서 싫다고 말한 뒤 사진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경찰은 밤 9시 20분경에 범인이 모녀를 공격했고 12시 20분 이후에 방화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화재 조사팀에서 신고 5에서 10분 정도 전에 불이 났을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또 주민들의 증언들이 또 있습니다. 이 시간대 구성은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9시 20분, 그러니까 9시 지나서 그 사이에 네. 이제 일종의 살해 행위가 있었고, 네. 그리고 12시 넘어서는 방화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공격과 방화는 시차가 있는 거죠. 네. 2시간 범인이 다시 와서 불을 지른 거죠. 이게 왜 몇 시간 뒤에 다시 와서 이걸 했어야 됐냐?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인화성 이런 거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랬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 아이는 주은이죠. 아이는 죽이지 않았다. 네.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자기 얼굴을 알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죽이고 불을 질렀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거기서 자신의 그 증거가 될 만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심리적으로 오역할 수 있는, 네.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범죄자의 범인들은 제가 계속 걸리거든요. 네. 뭔가 증거를 남겼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남기지 않았는데 네. 불을 질러야 되겠다. 또 네. 가까이 있고. 네. 그렇다고 하면은 불을 지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게 살인 방화를 작정하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닌 것 같은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을 했고 일단 갔는데 계속 뭔가 찜찜하게 걸리는 거죠. 계속 네. 걸리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가서 네. 불을 지르고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수 있다. 네, 이제 알리바이 때문에 특히나 이제 친부, 그다음에 이제 이 이복 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알리바이로 배제를 하면 남은 게 이 씨입니다. 이웃 씨였고요. 피해자 성 씨에게 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아내 몰래 자기의 아내 이름으로 차명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는 피해자에게. 현지처라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네, 현지처, 그러니까 일본인 사업가의 한국인 일종의 내연녀 같은 거죠. 네,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일종의 차명 계좌를 빌려야 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차명 계좌라는 건 무슨 문제냐면은 자기가 이거 내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8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고, 네. 그건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현지처 이야기는요,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부유한 일본인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소문이나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래를 했다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얼굴도 뭐 그냥 얼굴만 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근데 사실 처음에는 뭐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명의는 자기 게 아니니까. 네. 자기 부인 거니까. 네. 그리고 이 성씨 어머니 장모님이 알게 돼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마 관계가 됐을 거예요. 네. 자기는 몰랐다. 라고 주장하는 게 빠져나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돌아가신 분과 만나는 것을 본 사람이 거의 많지 않다. 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숨기는 게. 관계성을 일단 숨기기 위한. 그렇지, 당연히. 병원에 입원한 주은이가 약 4일 동안은 충격 때문에 사건 이야기만 하면 울고 아저씨가 그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에 면회 시간이 20분 정도가 허락이 됐었는데요. 그마저도 아이가 너무 우니까 간호사들이 제지시켰다고 하고요. 근데 4일 이후부터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수사를 했던 경찰이 용의자 사진을 이제 보여준 것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치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 씨를 병원에 데리고 왔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경찰이 이 씨를 데리고 나가자 할머니가 문 잠갔다고 하는데도 주은이가 일어나서 이제 문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반응은 사실은 이제 언어가 아직은 이렇게 막 발달한 시기 4개월, 4년 6개월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응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조금 좀 늦긴 늦죠. 네. 왜냐하면 난 5살 정도면 사실은 좀 얘기를 하고도 그러는데 네. 아마 충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아이가 또 사실 아버지가 일본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응 보인 거는 공포 반응. 네. 는 확실한 거죠. 네. 이제 이 씨 몸에 수상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보면요. 의자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잡다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내가 여기 생긴 거다. 이 상처는 또 안테나 때문에 러닝 셔츠만 입고 지붕에서 올라갔다가 또 왼쪽 팔 겨드랑이 다쳤다. 앞가슴 목에 난 거는 아내와 성관계하는 도중에 아내가 뿌리치면서 발로 걷어차서 생긴 거다. 눈가에 생긴 거는 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뭐 며칠날 낳고 며칠날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날짜가 8월 24일, 8월 20일, 21일 이런 건데 이게 또 우연히 공교롭게 8월 22일 사건일 전후에 다 이 많은 상처가 다 났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우연치곤 지금 같은 발달된 거라고 하면은 네. 법과 기술로는 각각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이게 찍혔어? 그럼 다시 찍어갖고 해보면 나오고 그렇게 날 수 있는 상처인지. 예. 그러고 뭐 이제 떨어지는 부분. 근데 당시에는 그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겹치고 이랬다고 하면 이거는 의심해 볼 만하죠. 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이웃 남성 이 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데요. 그러나 생존자 주은이가 이 씨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주은이에게 이 씨의 사진을 보여주기 전 병원에 있던 주은이는 면회 시간 20분 동안 범인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가족과 경찰에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인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했던 주은이의 진술 내용입니다. 아저씨가 내 뺨을 한 번 때리고 여러 차례 엄마를 지혜라고 불렀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아는 아저씨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저씨는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왔어요.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렸어요. 엄마와 나를 때린 아저씨는 애기 아저씨예요. 집에 갔는데 애기도 있었어요.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주은이의 입에서 애기 아저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성 씨의 주변 인물들 중 유일하게 아이가 있던 남성인 이 씨를 떠올렸고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그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씨의 사진과 실물을 보고 공포 반응을 보였던 주은이는 며칠 더 안정이 되자 그가 애기 아저씨라고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수상한 정황과 아이의 진술만이 있을 뿐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4살 아이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씨는 풀려났습니다. 주은이는 이후에도 사건에 대해서 증언했고 경찰은 아버지 가하무라와 할머니가 입회한 상황에서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아저씨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봐봐. 응? 맞죠. 자, 한 번만 딱 봐.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보고. 그래. 자, 여기 한번 봐봐. 주은이는 이후에도 애기 아저씨가 사는 집의 방향을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켜 어른들과 찾아갔고 애기 아저씨가 그랬어 라며 아버지의 목을 손으로 조이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엄마도 머리에서 피가 났고 나도 피가 났어. 우리가 본 아저씨야. 2번.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갔어. 걸어갔어. 차 조심해 갔어. 애기 있었어. 애기랑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 나는 진술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애기 아저씨가 찾아왔던 순간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띵동 소리가 나서 내가 문을 열어줬어. 애기 아저씨가 조금 말한 다음에 때렸어. 엄마는 내 방에 피 흘리고 쓰러졌어. 나는 엄마 방에 있었어. 애기 아저씨는 하얀 옷 입었어. 머리는 짧았어. 점 있는 아저씨. 점이 하나 있었어. 경찰은 아이의 진술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씨를 범인이라고 봤으나 검찰은 어린아이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며 영장 신청을 연달아 기각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뒤 무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어른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거 간 것도 아이가 이 씨를 애기 아저씨로 지목하자 아빠의 가음을 하시죠. 집이 어딘 줄 아냐라고 물었고 아이는 안다고는 했지만 무서워서 안 간다고 웁니다. 근데 몇 번이나 설득한 끝에 아기가 직접 이렇게 가리키면서 찾아가는 상황이고요. 갈림김이 나올 때마다 어딘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영상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인도에서 도착한 곳이 피의자 집에서 약 250m 정도, 성인 걸음으로 2-3분 정도 소요되는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이후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워낙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요. 진술 신빙성 이거에 관련돼서 막 논문이 판결문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집 그렇죠. 위치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아이가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네. 다른 경험치가 있었느냐가 이제 지표 행동이 되겠죠.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일관성이거든요. 네. 일관성이라는 게 다른 어떤 사람이 물어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대답하느냐.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점이 있었냐라는 얘기에 점이 있었어 하면서 아이가 자기 이마를 가리켜요. 검은 점 하면서. 거기 있었거든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나 사진을 보고 뭐 공포스러워 하는 거나 집에서 애기랑 장난감 가지고 놀았다. 그다음에 왔을 때의 어떤 경험담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은 꽤나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적인데요. 예. 그건 뭐 경험하지 않고는 그리고 이 아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네. 당시 이 씨는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900만 원의 카드 빚이 생기자 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서 또 일부 갚았고요. 4개월 뒤에 또 다시 카드 빚이 1,000만 원이 생겨서 이제 판결문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의 또 빚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아내 명의 통장을 통해서 또 대출 받은 상황. 아내는 이 빚을 모두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서 톡촉 전화가 왔고 아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모두 지급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씨 아내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피해자 성 씨도 통장이 막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 씨에게도 도촉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좀 본 상황인데요. 이제 정황인 거잖아요. 정황이죠. 이제 네. 거래나 이런 관련된 거. 네. 계좌를 빌려준 네. 차명 계좌인.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은 네. 결국은 자기 앞으로 이게 독촉이 오니까 그거 갖고 싸운 건 맞다. 거기까지는 뭐 본인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고 네. 죽였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방어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이 과연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일 만한 그것도 이제 중간에 한번 이 사람한테 다 갚아야 되는 돈도 아니고 중간에 일부인데 그렇게만 본다면 조금 뭔가 약한 느낌도 들지만 그렇죠. 다툼과 이 많은 구타의 흔적은 결국 그렇죠. 이제 말싸움 때문에 결국 죽인다 거라고 보면은 그렇죠. 또 그건 또 말이 되네요.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나 이런데 한 변에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다발성. 그렇죠. 네. 이렇게 막 폭행 서로 지금 보면 서로 들그제비를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죽이게 된.
네,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은이는 결국 아빠를 따라서 일본으로 갑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6살이 된 주은이는 한국말을 까먹고 일본어만 쓰게 된 상황입니다. 아빠를 따라 일본으로 간 주은이. 그러나 아이는 엄마를 잃은 충격으로 아직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가하무라 씨는 주은이가 한국에서 진술했던 녹화 영상을 들고 일본의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들을 만나 아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2년. 어느 날 가하무라는 경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아동 심리학자들의 조언에 따르면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 사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했고 가하무라 씨는 주은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하무라와 가족들 그리고 경찰은 주은이를 데리고 엄마가 살해당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빠 가하무라 씨가 설득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집안에서도 울음을 터뜨렸지만 좀 진정이 되자 사건 당일 집안의 모습을 세세하게 다 기억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애기 아저씨하고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똑같이 기억했고요. 아이는 사건에 대한 것들을 2년 전과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나왔고 사건 2년 만인 1998년 10월 이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 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가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가 무슨 착각을 했거나 그거 아니면 그 가족들이 어떤 애를 세뇌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적 증거 없이 정황 증거와 주은이의 증언만 있었지만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 씨는 법원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알리바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사건 당일 밤 9시경 TV에서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잠시 후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낮에 햄버거와 사과가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는 이 씨. 그는 자주색 반바지와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아내에게 그냥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와 택시를 탔다고 했습니다. 택시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 다시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온 이 씨. 그는 근처 시장에 들러 사과와 아이 이유식에 쓸 소고기를 사서 밤 9시 40분경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와 함께 사과와 햄버거를 먹었고 이후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자정 무렵 같이 사는 장모와 처남 부부가 돌아와 직접 문을 열어주고 새벽 1시경 잠들었다는 이 씨. 이 씨의 말대로 그가 사과와 고기를 사갔던 가게 주인들은 이 씨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언제 와서 상품을 사갔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긴 시간 끝에 결국 체포가 됐는데요. 범행을 부인합니다. 알리바이를 댔는데 공교롭게 이 외출 시간이 저희가 앞서서 9시 20분에 이제 뭔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쯤이에요. 네, 그때쯤 나간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9시 40분경 돌아옵니다. 또 공교롭게도 자정쯤 장모님하고 처남 부부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때 또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화재 시간 추정 시간은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이 워낙 걸어서 2, 3분 거리니까 해주고 잠깐 빠져나가서 뭐 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죠. 네. 이후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혼자 네. 장모 처남 부부가 와서 문을 열어줬어. 그 다음에 새벽 1시에 잠들었어. 근데 사실 이거는 범행이 벌어졌던 시기를 다 비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12시 20분쯤에 한 12시 10분쯤에 와서 불을 지르고 바로 가서 뭐 이렇게 해도 이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네. 당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96년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아이의 진술 신빙성 논란이 재판 내내 계속이 됩니다. 이제 2년 전에 아이가 애기 아저씨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씨는 사건 당일 외출할 때 자주색 반바지에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의 기억에 관련돼서 이제 재판 내내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이 기억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문상에 논문이 기재가 되면서 어떻게 이제 유아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처음에는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못하다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을 받고서야
기억을 회복시켜 이를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요, 아이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에 들어가면은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네.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심리적으로. 검찰은 이 씨가 30분 사이에 범행을 지른 뒤 사과 등을 사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집에 돌아왔다고 봤는데요. 그러나 이 씨의 변호사는 당시 사건 현장에 이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씨의 변호사는 주은이의 진술 중 한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아이가 2년 전에 했던 진술 중 아저씨라는 사람이 엄마의 이름인 지혜를 여러 차례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변호사는 성 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그녀가 몸이 다 비치는 슬립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씨가 아니라 제3자가 현장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몇 번의 금전 거래가 있었고 거액도 오간 사이입니다. 게다가 평소 피해자가 메모해 놓은 걸 보면은 밤 11시에 약속함, 200만 원 가져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도 오갈 수 있는 사이로 보이는 이 두 사람은 이웃 사이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 씨의 명함이 발견됐고 수첩에서도 이 씨의 호출기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이가 절대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락처를 가르쳐준 건 실내악 이벤트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딸 주은이 바이올린을 가르쳐달라고 상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전 이 씨의 3개월 통화 기록을 보면 피해자 성 씨와 단 3차례만 통화했을 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상처를 보면은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부딪히게 했기 때문에 범인의 옷에 피가 많이 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 결과 보면은 당일 피고인이 입었던 옷에 혈흔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고 반바지에서만 2개 정도 소량의 혈흔이 검출됐을 뿐입니다.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씨의 옷에서는 소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미 옷을 세탁한 후에 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혈흔의 오염이 심해 누구의 피인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씨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주은이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아이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이 씨를 퇴정시켰습니다. 한국말을 모두 까먹어 일본어 통역과 함께 시작된 주은이의 증언. 주은이는 애기 아저씨라는 말만 한국어로 기억하고 있었고 아저씨가 주은이와 엄마를 때렸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왔다는 것을 제외하고 엄마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나? 라는 변호사의 질문과 병원에서 퇴원해서 96년 9월 7일 경찰관에게 엄마와 주은이를 때린 사람이 애기 아저씨라고 이야기한 것 기억나? 등의 질문에는 거의 모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다시 이 씨를 법정에 불러오게 했고 주은이에게 애기 아저씨가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법정으로 들어온 이 씨.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법정으로 들어오자 주은이가 공포에 덜덜 떨더니 증언석 밑으로 숨어버려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이 서로 이제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제 주장하는 제3자 설이 있고요. 검사는 이제 둘이 깊은 관계였을지 모른다 등을 주장을 하는데 이제 또 세탁 관련된 혈흔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슬립을 입었다. 슬립을 입고 있고 발견했다. 네. 슬립만 입고 있었나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슬립 위에 네. 밤에 이렇게 뭐 가운이나 그렇죠. 네. 그걸 확인하지 않고 발견됐 당시에 슬립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사람이 네. 이 씨가 네. 슬립채 만났다. 이렇게 한 건 그러니까 논리적 성립이 안 되죠. 검사에게도 조금 그런 거는 네. 그런 거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그냥 억측이죠. 그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 아니면 뭐 이런 관계에서의 것이라고 봐도 네. 이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탁 후 혈흔 반응 이런 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왜냐면 피가 얼마나 묻었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은 피가 많이 튀어야 될 상황인가요? 잦은 여러 개의 공격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세탁 후에 남은 게 2방울이니까 세탁전은 많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 아마 했으면은 네.
루미놀 반응을 해서 정확히 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못했을 거예요. 96년이었으면은 네. 그게 어려웠을 거예요. 주은이가 이제 이 씨가 다시 법정에 들어오자 증언석 밑으로 숨어버린 반응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반응이 해석이 다릅니다. 검사랑 변호사 측에서. 검사는 범인이라서 보인 행동이다. 변호사는 이 씨의 얼굴도 보지 않고 증언석 밑으로 숨었으니까 증언신문은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변호사와 이 씨는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거는 할머니와 자주 자신의 집에 아이가 놀러 왔었는데 할머니가 아이에게 좌약을 넣은 적이 있었다. 근데 아이가 싫어하니까 할머니가 무서운 역할을 이 씨 본인에게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막 혼내는 악당 역할을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서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자주 왕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가 싫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 앞에서는 그 성씨를 모른다. 네. 모르는 사이다. 근데 이거 왕래를 했다며. 네. 그건 이제 앞뒤 자기 말이 틀려지네. 1999년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정황 증거와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아이가 사건에 완전히 관련된 사안은 기억했지만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2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혀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앞서서 모른다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봤고요.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기억이 더 구체적이고 살이 뭔가 붙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의 진술도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절대적으로 아이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그냥 미쳤죠. 근데 정황상, 네. 정황상이라는 게 이 사람과 이 씨와 돌아가신 분은 관계가 있어요. 네. 본인도 얘기를 하잖아요. 피해자 이 씨도 관계가 있었는데 그건 본인의 거짓말했었고 실제로 관계 있었고 또 혈흔도 묻어 있었고 자기 네. 바지에. 네. 그러면 당연히 관련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하에서 아이의 공포 반응을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정확하게 유죄로 보는 것이 네. 합리적 방향이죠. 이 피해자분 성 씨는 사망했을 당시에 28살로 굉장히 젊은 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4살 된 아이까지 남겨두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인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때 공포 반응으로 보실 수 있다시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크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